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90년대 음악계에 대한 회고가 많습니다. 토토가 덕분인데요. 하지만 90년대에 꼭 좋은 일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었고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길보드인데요. 여기서 길보드란 길거리와 빌보드의 합성어로 번화가에 손수레를 놓고 불법으로 음악을 파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하도 만연해서 어마어마한 홍보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통해 히트곡이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길보드로 히트곡이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90년대 길보드의 한국 음반 시장 점유율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IFPI, 그러니까 국제음반협회가 고질적인 불법 음반 국가로 낙인을 찍기도 했죠. 1996년 한 해에만 영상음반협회 단속반이 압수소각한 카세트만 350만 장이었다고 하고요. 달리는 컨테이너에서 비밀리에 대량 제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네요. 어느 시대든 음악을 값싸게 들으려는 심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법 다운로드가 문제고 그때는 길보드가 문제였네요. 음악은 윤미래의 페이데이 듣겠습니다. 최근에 불법 다운로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화죠. 인터뷰에 삽입된 곡인데요. 이 삽입 역시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안타깝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세금 폭탄이 된 연말정산의 진실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3월에 보너스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 연말정산이었는데요. 잘만 정산을 하면은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었지만은요. 세법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13월에 세금 폭탄이 됐다. 또 13월에 우라통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일부 개인차일 뿐이지 큰 틀에서는 세부담이 대체로 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논란, 기획재정부의 문창용 세제실장 연결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논란이 크네요. 연말정산. 네. 예. 그래서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보고 개인들이 세금을 많이 토해내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는 한 평균 2, 3만 원 정도가 세금 부담이 는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들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걸까요? 예, 정부가 2013년 그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소득공제 제도를 그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을 해서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좀 증가를 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이제 평균적인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2, 3만 원 수준에서 증가를 하게 되고요. 7천만 원 초과자는 세부담이 전년보다 좀 다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1,600만 명 근로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제 항목이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 정부 예상과 달리 이제 연봉 한 5, 6천만 원인 사람의 세부담이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근로자 개별적인 어떤 공제 항목이라든지 부양가족수 등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그 개별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산출한 거기 때문에 모든 근로소득자의 그 연말정산 결과를 대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5,500만 원 이하 연봉에서는 늘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근데 이제 개별적인 사안들. 그러면은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걸 보면은 의료비나 교육비가 있고요. 또 보장성 보험, 기부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이 개인별의 어떤 타격에 큰 이유가 될까요? 개별적으로 이제 공제 항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 공제라든지 교육부 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대의 그 세율로 세부담을 부담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니까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15%의 이제 그 세율로 세부담을 부담했던 근로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4%의 세율로 세부담을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 항목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요? 예.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그 항목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 그리고 기부금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단 보완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라고 정부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도 얘기를 했는데 고칠 것이 있으면은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은 이 미세 조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까요?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가 이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네. 3월까지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그 신고된 결과를 이제 기초로 해서 소득 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좀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이 부분을 연말정산 끝난 다음 날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경우에 분납을 통해서 세부담이 일시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검토해 나가고 전체적으로 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부 공제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분납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세법 개정에 대한 걸 바꾸지 않고 일단 내야지 되니까 그만큼 더 나눠서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은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뭐 세액공제 제도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미세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개별적인 경우가 하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드리면 좀 못하긴 하겠지만은요. 예. 그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어요. 5천만 원 연봉인 직장인이 6세 이하의 자녀를 뒀을 경우에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이 계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 독신자 같은 경우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 그래도 세금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예전에 얘기했던 싱글세라든지 서민 증세 이런 것들을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2013년 세법 개정할 때 네. 예,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이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면서 네. 공제 방식이 좀 바뀐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도 자체는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종전에 뭐 다자녀 추가 공제라든지 네. 출생이나 입양할 때 추가 공제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녀 세액 공제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일부 이제 축소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 제도가 변동된 데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은 세금이 주는데요.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세금이 는다. 그리고 3명이면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은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던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종전에는 이게 이제 소득공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소득공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세율 구간이 그 이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율 구간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게 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실장님 이번 연말정산 이 바뀐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게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대부분 그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6%대 세율을 적용받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9%포인트가 플러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연봉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리니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그 증가하지 않는 대부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평균적인 세부담이기 때문에 그 5,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도 뭐 공제 항목을 받을 게 없다거나 부양가족이 없다거나 라고 할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세부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들 많이들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 계산은 미리미리 해보기는 어렵잖아요. 얼마를 쓸지도 모르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고 많이들 놀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일시에 세부담이 오는 것을 그냥 분납 정도를 해결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서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있으니까 조금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소득 계층별로 세부담 규모를 좀 면밀히 다시 분석을 해서 그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은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 검토가요? 그거는 한 연말정산이 한 3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정확히 언제까지라고는 하지 않는데 금년 아마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검토가 올해 상반기까지 되면은 어쨌든 올해는 그냥 내야지 된다고 나오는 환급액만큼 혹은 이제 돌려받는 게 적은 만큼 그냥 넘어가야지 되는 건가요? 내년에 반영이 되겠죠? 이거는 작년에 내셨던 세금에 대해서 덜 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덜 냈던 분은 더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많이 내셨던 부분은 이제 환급받는 그런 게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해서 이제 제도 자체로 해서 소급해서 다시 많이 나오신 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환급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낸 것은 뭐 환급을 받지 못했던 것은 혹은 올해 이제 추징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도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말정산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마디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세금을 이건 좀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 세무서에서 이제 연말정산 관련 홍보 자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그 연말정산 관련 그 설명 자료들을 꼼꼼히 좀
보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더 공제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문창용 세제실장이었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생생로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생생로펌에서는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배상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법적인 절차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시뮬레이션 해보셨나요? 13월에 세금 폭탄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에 0945,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서양미술 걸작전,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들 주셨는데요. 2636님.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인다면 누가 반대를 할까요?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약한 서민들 지갑만 터는 정책.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7311님. 경제 살리겠다고 약속한 정부 믿고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건 세금 폭탄이네요. 복지 혜택도 없고 라고 하셨고요. 2904님. 전년도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낸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덜 낸 세금을 토해내라니 황당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견 더 주십시오. 샵에 0945로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렉시트입니다. 그렉시트는 남유럽의 그리스와 탈출을 뜻하는 엑시트를 합친 말입니다. 그리스가 유로화폐를 사용하는 유로존을 탈퇴한다는 건데요. 그리스는 2012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연합과 IMF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사회복지를 줄이고 임금과 연금을 깎는 등 나라 살림을 줄이는 게 대출 조건이었죠. 근데 그리스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발이 심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강국 위주로 굴러가는 유럽연합의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25일 열리는 그리스 총선에서 부채 감축과 사회복지 증가를 내건 급진 좌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급진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그렉시트가 일어나면 유럽 경제 전체가 흔들려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또 큰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25조 3천억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투자 활성화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정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최근에 뭐 정부가 이제 투자를 이끌겠다고 뭐 산업에 뭐 신경제 뭐 새로운 창조 경제 해서 뭐 몇십조, 100조까지 막 나오니까 헷갈리실 텐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저 신문 지면에 많이 소개됐죠. 정부가 발표됐던 거는 관광 분야 그리고 규제 해제를 통한 추가 투자 활성화 그리고 규제 해제를 통해서 기존에 계획됐던 투자가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게 25조라는 얘기고 정부 돈이 아니고 이건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정부가 관련 조치를 해주고 규제를 해제하고 기존에 계획됐던 어떤 프로그램을 앞당겨서 하겠다 하는 것이 이거 이리저리 합치면 25조 원 규모가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했던 것들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근데 쉽게 뭐 예를 들면 그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서울 강남 삼성동에 한전 부지가 현대자동차에 팔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앞으로 한전이 그 터는 넘어갔지만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려면 서울시에 뭐 여러 가지 용적률, 건폐율, 그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용도 복잡하게 행정 규제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해줘서 조기에 현대자동차가 개발에 들어가면 거기에 일단 1단계로 한 5조 원 정도가 아마 투자될 거다. 네. 그러므로 해가 그게 뭐 100층짜리가 됐든 얼마짜리가 됐든 건물이 2021년까지는 조기 앞당겨질 텐데 그게 원래 하반기 정도는 공사가 들어가게끔 모든 행정 조치를 해준다. 그러면 거기서 5조 원이 투자될 것이다.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들을 단축을 해준다는 그렇죠. 그렇고 뭐 용도를 해결해 준다든가 또 서울 강북에 여기 용산에 미군 기지가 이제 옮겨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가면 거기를 가지고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국토부가 조금 양보하면서 서울시로 그런 서울시 방침을 좀 수용해주게 해서 조기에 건설되면 거기 기지 한 모퉁이에 뭐 얼마를 사업 부지로 내면 거기에 뭐 또 5조 원 정도가 아마 민간이 투자돼서 50층짜리 빌딩 8개가 들었을 거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판교의 한국판 실리콘밸리 뭐 이미 많은 IT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쪽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판교는 뭐 고속도로 이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그게 이제 IT라이가 사실은 게임 업체들하고 뭐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테크노밸리라고 이미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대학생들 상대로 그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창업 준비를 벤처 준비를 하게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 예전 도로공사 본사가 그 뒤에 판교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봐서 조금 보이기도 한데 그 도로공사 부지와 그 건너편에 도로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일대를 다시 제2의 뭐 테크노밸리로 해서 거기에도 뭐 땅이 뭐 43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10만 평 이상이 되는 거죠. 10몇만 평 정도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테크노밸리를 하겠다. 그 계획도 들어가 있었죠. 그렇군요. 대전 쪽에도 무슨 첨단 산업단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건 또 이제 오늘 뭐 가지수를 다 늘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은 그렇고 지방에 대전뿐만 아니라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는 수도권이군요. 그다음에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요 6군데는 첨단 산업단지, 뭐 또 시형 첨단 산업단지 해서 별도로 또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민간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겠다. 창조 경제를 위한 어떤 뭐 기반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뭐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좀 예미합니다. 뭐 창조 경제 한다고 중간에 요즘 또 기업들 발표한 게 하도 많아서 여기에도 뭐 그런 창조 경제란 이름 아예 같이 들어가긴 되겠죠. 다만 요거는 이제 6개 지역을 약간 지역 균형도 맞춘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테크노밸리 이런 걸 하는 데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응모를 받아서 13개 중에 6개를 정해서 여기도 역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개발지가 빨리 개발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테크노마트 파크, 테크노파크 형식
그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이 들어오게 하겠다 하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전 등 6곳입니다. 예, 뭐 경산이나 순천 이런 곳들은 과거에는 많이 얘기가 안 됐던 곳들이라 좀 눈에 띄기는 하네요.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래서 저도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주재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 예, 근데 물어봤더니 그때 경산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뭐 유산 무슨 지식 뭐 무슨 단지라고 지정된 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거와 연관시켜서 그 일대를 개발한다 이런 건데 아직 공식적으로 입지를 어디라고 발표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 순천 안에 경산 시내 안에 여건을 맞춰서 대략 그 방향을 정해놨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고 경북도나 전남도에서 뭐 예컨대 뭐 29만 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플라이를 했고 정했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아주 그 시내에 어디다 어느 업이다 어느 면이다 이까지는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보다 뭐니 해도 관심이 많이 몰린 건 카지노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업종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건 맞는데 이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뭐 전 정부 때도 그렇고 카지노가 우리의 어떤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이 지원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카지노는 그 실제 이상으로 우리가 논쟁을 많이 벌이고 사실은 또 실제 이상으로 뭐 좀 부불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내국인들, 우리 한국인들이 갈 수 있는 카지노는 지금 강원랜드뿐이잖아요. 강원랜드뿐이고 전부 다 외국인 상대인데 이제 지금은 외국인 상대로 해주는 거지만 결국 뭐 내국인 가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온갖 얘기가 나오니까 다만 이번에 나오는 거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2곳을 추가 허가해준다. 그렇게 돼 있죠, 사실은. 근데 이 복합 리조트가 알고 보면은 그냥 카지노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IR이라고 하죠. 그 말도 맞아요. 사실은 카지노를 위해서 카지노를 위한 시설들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영종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전망들을 보면 분석을 하고 있고 영종도에도 이거는 뭐 카지노형 리조트는 푼다고 하면 각 지자체가 아마 전국 예의가 전부 다 하겠다고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좀 뭐 세금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괜찮다니까 하려고 하는데 국내 이제 사행산업 뭐 무슨 위원회도 있고 해서 이걸 막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카지노형 2개를 새로 더 이제 확실히 해주고 하나는 영종도로 추정됩니다만 어쨌든 누가 어디 할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딱 허가가 되면은 국제적인 자본을 모으고 하겠죠. 그게 있고 또 면세점도 뭐 비싼 맥락에서 서울 시내 3곳 등 합해서 한 4곳도 해준다고 그랬죠. 제주 한 곳 해서 4곳. 제주도까지. 그래서 면세점 내주고 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뭔가 자꾸 사업이 일어나게끔 이런 데 이런 거 열어주면 막 논란은 있겠지만 투자가 일어나고 뭔가 사업이 되겠다 싶은 데는 막 다 그냥 묶었어요.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에요. 이게 결국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잖아요. 이번에 자세하게 보니까 출자하는 최대 출자자 자격에 외국인으로 제한한다 이 규정을 풀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전번에도 나왔습니다. 외국인을 얼마나 두느냐가 문제고 사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됐던 건데 또 외국인의 자격심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돼갑니다. 이게 아무리 풀어도 나중에 외국인 자격심사에 들어가면 카지노 자본은 독특하게도 다른 투자와 달리 사실은 그다지 건실하달까 자본의 어떤 경고성이 없는 겁니다. 안정성이. 그래서 이 자본이 진짜 들어오는 거냐 이게 믿을 만한 자본이냐 심사 점수 망백이면 전부 다 퇴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준다고는 했는데 이게 앞으로 물론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발표해서는 해주겠죠. 그러나 그 자본이 외국 자본이다 국내 자본이다 따지기 시작하고 외국 자본도 이게 진짜 들어올 거냐 폼만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만약에 해준다고 방침이 확실히 섰고 국민들 뭐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그 자본에 대한 심사나 이건 확 풀어버려야 정말 그런 게 풀어버려야 이게 실제로 가시화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요, 위원님. 이게 그 자격을 푼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자본이 카지노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뭐 삼성과 현대 이 부분을 전혀 안 들었습니다만 삼성과 현대차가 카지노 같은 데 투자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저는 전혀 할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금융업에서 산업 자본이 안 들어오는 것은 금융을 장악해서 사금고로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은행 같은 이런 공공성이 있는 데가 돈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본까지 금융시장에 장악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걱정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되는데 카지노는 뭐 들어와도 큰 상관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다만 무엇보다 현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삼성에너지는 카지노로 네.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다만 지금 쟁점은 그거보다 국내 금방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차별화 예. 그다음 국내 자본을 몇 프로 넣으라든지 또 네. 해외 자본 중에서도 이 자본이 과연 실체가 있는 자본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실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고 예. 그렇게 확실하게 점검하자고 하면은 이 사업은 안 될 거다 제 얘기나 네. 이 사업은 카지노 사업은 그게 안 되고 예. 다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카지노 자본이 막 몰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 해주려고 했다면 그 사업자들이 파트너가 자기 책임하에서 자본을 알아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 너 확실한지 우리가 봐주겠다 하고 정부가 네. 봐주자면 그 사업은 오히려 안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발표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면은 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까요?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 같은 부분은요,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예. 사실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정규직 노동자 너무 과보받고 있고, 또 비정규직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청년 백수 늘어나죠. 자연히 제조업은 국내에서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이 아니면. 그러니까 국내 산업들이 해외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을 쓰고 우리가 렌트를 쓰고 하는 이런 비용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하면은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 개발하자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거니까 네.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는 노력은 뭐 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고 네. 일자리가 과연 뭐 어떤 데서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뭐 다른 부분에 가더라도 이런 걸 좀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카지노라 이름 때문에 워낙 까다로워지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안 좋은 눈으로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 예. 그렇죠, 전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네, 생생로펌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키 잘 타세요? 스노우보드 타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시군요. 저는 하도 넘어지는데 잘 못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재미없어 요즘 잘 안 가거든요. 예. 근데 정말 보드 타러 가야겠다. 뭐 몇 번 탔느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 대중적인 스포츠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법적인 어떤 분쟁들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충돌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마도 법률적인 문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간혹 사망사고도 발생할 만큼 심각한 사고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키장에서의 충돌 사고로 만약에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면 당연히 충돌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예.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형사상 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거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가끔 이런 내용이 아마 뉴스에서도 보도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요. 네. 그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이고요. 만약에 입원까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예. 그 기간 동안 벌지 못하는 소득과 같은 일실손해라든지 이런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률상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죠. 근데 지금 얼핏 생각이 들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난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신호, 뭐 법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키장에서 타는 것은 어떤 뭐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기준이 참 애매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리고 스키나 뭐 스노우보드에 따로 제동장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마찰을 이용해서 예. 서는 것인데 어디로 간다고 지정할 그렇죠. 수도 있는 것도 무슨 아니고. 뭐 신호, 방향지시 등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요. 하지만 그
타는 상황에서 전방을 잘 주시한다든지 자기가 설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조심해서 탈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에 위반했을 때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스키장이나 이런 데도 CCTV 같은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 자세하게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그리고 스키장도 그냥 만연히 슬로프에 그냥 알아서 타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전 요원을 좀 더 뭐 증원한다든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 사건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능력에 맞지 않는 코스로 간 거죠. 스키장을. 네. 그래서 스키를 타다가 앞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한 사고. 이 사고를 낸 초보 이 스키 타는 스키어에게 100%를 배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이 난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A 모 씨는 스키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완전 초보자였는데요. 단 4시간가량 스키 강습만 받은 상태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한 스키장의 중급 코스에 그냥 막무가내로 올라가신 거죠. 무리하게 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활강을 하시다가 그만 자신의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다른 사람을 정면으로 뒤에서 그냥 들이받게 된 사고를 발생했죠. 이 사고로 피해자가 흉부 압박 골절 및 경추 간판 탈출증이라는 어떤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적절한 배상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결국 그 A 씨를 상대로 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에서 무리하게 활강을 하면은 사고를 냈을 때 곧바로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활강을 할 때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적절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제동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했고요. 결국 초보자였던 가해자 측이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고요.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 중급자 코스에 올라가서 막 활강을 했던 그 중대한 잘못이 인정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스키 실력이라는 게 초급, 중급, 상급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려올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를 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경사도를 의미하거든요. 아무래도 초보자 코스에는 초보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그렇죠. 그 경우에 충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는 없죠. 다만 이제 초보자가 제동을 할 수 없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마구 내려오다 보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고와 달리 가해자의 책임이 100%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 근거로 재판부가 설명한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앞서서 교통사고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지적이 굉장히 적절한데요.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100% 책임이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거의 쌍방과시죠. 과실 비율을 따지겠죠. 스키장에서 사고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쪽도 과실은 있지 않느냐 이런 잘못을 좀 따져보는 것이 보통인데요. 보통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 사고는 초보자인 A 씨가 자신의 실력에 도저히 맞지 않는 상급자 슬로프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스노우보드를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행 방향을 방향 과실이 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반반씩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원고가요. 그 피해자겠죠. 피해자가 뒤에서 접근해 오는 그 피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무슨 백미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10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확실하게 내 실력에 맞춰서 잘 타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스키장에서 사고 당했을 경우의 법률적 문제 이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전장비입니다. 안전장비의 착용이라든지요. 또 스키장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더라도요. 뭐 헬멧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엄청나게 확대됐다. 네. 이런 정도라면 또 피해자일지라도 음주한 상태에서 타다가 네. 뭐 이렇게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과실상계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을 제한하는 본인한테 불리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고요. 또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휴대폰이라든지요. 이렇게 즉석에서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페트롤이라고 하는 안전요원을 빨리 불러서 사고 경위를 확인받는다든지 향후에 이 적절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 분쟁에 대비해서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해를 입게 된다면 치료 또한 스키장 내 응급실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서 받아서 진료 기록을 받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스키장을 이용하실 때 보험 같은 것을 들 수도 있거든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도 위험을 분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차도도 빙판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빙판길 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도로의 관리 책임을 물을 때요. 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국도하고 지방도를 생각해보면 관리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에는 제설 작업을 실시한다든지 도로의 유지, 관리 책임의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만약 제설 작업을 지체한 것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상의 하자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리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된 눈의 경우라면 그에 맞는 제설 작업을 미리미리 준비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예상되는 적설량이라든지 뭐 차량이 얼마나 평소에 다녔다든지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책임 문제를 물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좀 있나요? 일단은 사회 상규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눈이 오는 즉시 바로 치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죠. 예보가 미리 돼 있는 상태인데도 뭐 제설차도 준비하지 않고 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과실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과실 뭐 이런 것들도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또 기후나 지형, 도로 상황에 따라서 서행을 한다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상의 주의 의무를 지게 될 텐데요. 겨울철 눈길 사고의 경우에는 제설 작업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제설을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노력을 다했는 정도인지 그 정도로만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결국 운전자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다해서 안전운전을 했는지 이것을 따져본다는 말이죠. 뭐 스노우 타이어라든지 체인이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물론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였습니다.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름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필립스 컬렉션전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관람 티켓 받으실 분입니다. 2636님, 오늘 연말정산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좀 기다리시면 전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